예산안 협상 시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여야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협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안이든 수정안이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조금 전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 10시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그거 관련해서 정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건데 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역시도 관련 혐의를 두고 조사를 받은 후에 바로 다음 날 박지원 전 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앞서서 두 관계자들은 사실 비공개 출석을 했는데 이번 역시도 비공개 소환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박 전 원장이 직접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공개 출석을 했어요. 일단 공개 출석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박 전 원장은 이걸 뭐 숨길 이유도 없다. 내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비공개로 소환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뭐 그런 생각이야 이제 뭐 박 전 원장이 가질 수는 있으나 이제 뭐 나머지 관계는 재판 관계에서 밝혀질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제 박지원 원장이 이제 소환이 됨으로써 이 수사의 최고 종결점을 향해서 이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서훈 전 안보실장의 이제 공소장에 보면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책임자다. 책임자고 예. 그다음에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그 어떤 대응들에 대해서 그 완보이스로 하라 이렇게 그 말하자면 외부 보안 유지해라 이렇게 좀 지시한 것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욱 전 국방장관과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서욱 전 장관은 구속됐다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네. 근데 물론 지금은 나중에 지금 공소장에 빠져 있는 거는 바로 박지원 전 원장이 같이 이제 함께 삭제 지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나와야 함께 묶어서 기소를 할 거란 검찰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지원 원장이 이제 이번에 나가서 진술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얼마큼 서훈 전 실장이 지시했는지 또 삭제의 지시에 대해서 자기는 얼마큼 또 직원들에게 관여했는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좀 자신감을 드러낸 어떤 그런 행보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뭐 박지원 원장이 나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지의 일단의 표현일 뿐이지 지금 뭐 진술과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재판 과정에서의 이 진술의 총합들이 저는 아마 진실 규명을 하는데 뭐 가장 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출석하면서 자신은 어떤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나 또한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사실 언론에서 그동안 계속했던 그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개 출석한 이후 그리고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박 전 원장은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숨어서 조사받는 것 같은 모양새는 나는 뭐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원장한테 적용된 혐의는 첩보보고서 삭제 혐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첩보보고서를 삭제할 필요도 없고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뭐 국방부 합참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SI 정보라고 하는 그 원본은 그대로 있다고 국방부하고 합참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게 배포선 조종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배포선을 조종했을 뿐이 이제 합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자들한테 보고서가 있지만 뭐 일종의 이제 정보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그 조정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일부 보고서가 삭제되는 정황이 있거나 아니면 삭제하라고 지시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원본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삭제하라고 한 게 그게 뭔가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 원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서해 피격과 관련해서 수사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수사가 이제 좀 종결점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까지 하게 될까요? 글쎄요, 요즘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인들, 참고인들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 책임자를 마지막에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치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 일반적인 수사 방법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을 먼저 불렀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하고 뭐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먼저 불렀어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책임자라고 하는 서훈 전 실장을 소환하고 그다음에 구속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 결국 넘기는 순서여야 하는데 지금 서훈 전 실장부터 먼저 구속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구속하고 난 다음에 구속적부심 신청하려고 하는 거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냥 곧바로 재판에 넘겨버렸어요. 서둘러.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참고인격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어디까지 이제 혐의가 확인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주변인들 조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최종 책임자다,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던 발언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뭔가 수사를 더 끌어서 일종의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종북몰이하고 문재인 정부 뭐 정치 수사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수사를 끌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서 다시 또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의도성 있게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면은 문 전 대통령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 종결점 그리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소환된 거는 네. 피고발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유족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피고발인 신분으로 와서 자 그러면 서 전 실장이 그날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당신은 듣고 그럼 대통령과 함께 보고했느냐 아니면 예. 당신 따로 보고 이런 걸 이제 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 대해서 총괄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사실 지금 오늘 어느 일간지 보도를 보면 서 전 실장이 이거 보안 유지하고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밑에 비서관들이 아니 어쩌려고 이럽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보도도 있어요. 제가 뭐 이거 인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보도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이 퍼즐의 추론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서 전 실장이 혹시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그러니까 유엔 대표 연설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은 조금 홀드하려는 그런 게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면은 바로 즉각적인 북한에 대한 대응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서 전 실장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이 그게 확인이 되니까 청구가 되고 재판이 되는 거고 이 나머지 두 분은 보완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삭제 지시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원장이 관여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검찰의 공소장으로 봐도 지금 바뀐 게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원래부터 문 전 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예. 다만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최종 책임자는 나다. 그건 네. 내가 결정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그렇다고 그 말씀하셨다고 검찰이 소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인 조사라든가 서면 조사도 조금 뒤로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입증이 되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원장, 서욱 장관의 재판 결과가 나온 1심 결과 이후에 무언가 여기서 새로운 또한 그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나왔다고 할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이라든가 뭐 서면 조사라든가 할 거지 지금은 바로 이동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서 전 실장의 혐의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소환으로 저는 종결 지어질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예. 참 검찰이요. 언론 플레이 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교로운 시점에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검찰 아니면은 얘기 줄 상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결국은 의도성을 갖고 시작한 수사기 때문에 결국 수사의 결말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맺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인용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요. 서훈 전 실장 공소장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됐던 게 한문이 적혀 있는 구명조끼였잖아요. 예. 근데 서훈 전 실장이 월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구명조끼가 활용이 됐다는 식으로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요. 2020년 9월 21일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22일 날 밤 10시에 사망한 것으로 이제 기록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3일 날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요. 거기서 월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마 23일 회의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24일 날 국방부에서 월북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해경에서 당시에 구명조끼가 발견이 됐다고 내부적으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보고한 게 28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월북 시도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까, 그게? 근데 그걸 공수장에 기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떡하니.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월북 시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짜집기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또한 언론 보도로 오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대한 파편화된 얘기들을 가지고 네,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니까요. 끝이 없는데 이를테면은 김홍희 청장이 해경 정보과장을 보내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난 안 본 걸로 할게 하고 메모지 찢어버렸다는 또 진술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파편화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어나가다 보면 사실은 이 문제는 끝도 한도 없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 박지원 전 원장이 출석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수사의 종결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검찰이 법정에서 얼마큼 충실한 공소장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느냐 관건이지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보도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끝이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한 발언들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주요 개혁 방향들을 밝혔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여기에 건강보험 문제 개혁까지 담겨 있습니다. 주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파업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건강보험 개혁 이게 좀 큰 골자일 것 같습니다. 우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깨는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노동시장 구조 역시도 개편하겠다라는 방향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향이 상당히 깊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인 만큼 오늘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두 분께도 또 의견을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방향성에 큰 골자는 그거잖아요. 노동시장을 좀 유연하겠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우리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 규범이 1953년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봉제라는 이제 임금 체계를 그때부터 계속 도입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아무래도 경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야기했던 그 지난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이제 말하자면 주 52시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노동시장을 좀 경직을 가져왔다. 오히려 선한 의도로 조금 말하자면은 근로시장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낮춰주고 삶의 질을 보장해 주자는 측면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영업자나 서민 모두에게 부담을 줬고 피해를 줬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번 갖자. 다만 저는 이거 방향성 매우 옳고 우리가 이렇게 노동시장을 가야 된다고 개혁을 가야 된다고 보지만 다만 이제 여기에 절충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청년들과의 어떤 미래 시장과의 현재 노동 구조 간의 갈등들, 이거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호봉제 문제에 따라서 이것을 개혁한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 줄 건지, 보완에 대한 문제.
사실 역대 어느 정부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뜻은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못한 이유들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 부딪히고 강력한 그동안에 강구했던 뭐 기득권이랄까요? 그 시장에 형성돼 있던 질서에 자꾸 부딪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특히나 이제 우리가 OECD 국가에 걸맞게 임금 체계와 근로 생산성이 같이 좀 맞물려가는 그렇게 좀 선순환적인 그런 순기능을 좀 갖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큰 화두를 던진 만큼 네. 저는 이제 정부 안이 사실상 거의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좀 경직된 노동시장을 좀 유연하고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주 52시간제 지금은 그 한 주에 최대가 이제 52시간까지 가능한데 이걸 좀 유연화하겠다. 지금은 주 단위로 단위를 쪼개는 것을 월 단위, 길게는 연 단위까지 이제 늘리겠다. 뭐 이런 방향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고 교수 12명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관계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노동계 의견을 과연 들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수들이 앉아서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이 과연 그렇게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요. 최소한 그래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었어야 하는데 네. 보고서에 보면은 이해 당사자들 의견 들었다고 거론되는 대목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앱에다가 의견 물어가지고 의견 수렴한 게 그게 의견 수렴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인지 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기준법 있잖아요. 뭐 그걸 따지자면 전태일 열사는 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1970년에 스스로 몸을 불살랐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키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 1, 2위를 다투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 52시간제도 모자라가지고 69시간도 넘어서서 지금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80.5시간까지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방향입니까?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이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면서 노동시간 늘리는 걸 유연화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선택 근로제 할 수 있고요. 집중 근로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더 풀어주자고 얘기하고요. 부문 대표제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한 부서의 동의를 얻으면 그냥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사용주, 고용주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왔던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저녁에 있는 삶하고 맞는 방향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겠다고 뭐 지금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동안에 강조했는데요. 이중구조 개선하겠다고 한 핵심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노조 있는 그 대기업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대우 받고 굉장히 뭐 근로시간도 적게 일하고 그러고 높은 연봉 받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대기업에 뭐 철밥통이 어디 있어요.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고 그러는 거지. 연봉제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비정규직이라든가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의 노동 환경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는 문제예요. 핵심은. 근데 그런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정말 노동시간 유연화한다고 하고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바꾸자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규직이 좋은 대우 받고 있다고 하면은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정규직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규직한테 들어갈 수 있는 비정규직이니까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로 보상해 주거나 이런 방안들을 선택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유연화하고 더 많이 일시켜서 더 노동시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아래로 끌어내려서 거의 비정규직 수준으로 끌어내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다. 예. 그리고 이런 보고서 하나 가지고 이게 다 법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국회 차원에서도 쉽게 이게 법안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저 아까 저도 근로기준법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했죠. 그러니까 못하면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는데 저는 1953년의 제도가 그러면 2022년도에도 이게 존속되는 게 맞느냐?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진화되고 산업 구조도 다양화되고 현장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AI 시대라 그러면 4차 산업 시대 혁명에 걸맞게 이 낡은 제도를 좀 지금 현실에 맞게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지 누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하지 않자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노동자들 의견 중요합니다. 주 52시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편의가 돌아갈 거라 했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그 일을 더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알바를 뛰는 이른바 투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말 필요해서 생산을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중소기업주들 이런 분들은 일감이 와도 못한다는 얘기들을 그때 상당 부분 많이 애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손을 보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공장을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름에 많이 생산하면 그때 많이 일하고 겨울엔 덜 하니까 당연히 그때는 좀 쉬어야겠죠. 그래 이런 걸 경직된 시장을 좀 유연화하자. 논의의 출발점이지 이게 지금 성안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을 유연화시키는 것만큼 근로자들의 복지라든가 건강권 이거 당연히 이건 보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봉제 그에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이 당연히 또 내용이 나와야죠. 앞으로 이러한 타협과 교섭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화두를 던진 건 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걸 좀 완화하자. 저는 이 방향성 맞다고 보는 거죠. 그 기존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얘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투잡 뛰잖아요. 투잡 뛰는데 하루에 뭐 한 15시간씩 일한다고 치죠. 그렇게 하지 살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러느니 우리 회사에서 15시간 일해라.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그러면 그 임금 보전해 줄게. 그 오히려 그만큼 일을 하는 데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럼 투잡 뛰고 쓰리잡 뛰는 사람 그러면 투잡 뛰고 쓰리잡 뛰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15시간, 16시간 일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임금 보전해 줄게. 이거는 맞는 방향이 아니죠, 오히려. 그리고 만약에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32 이하의 경우에는 지금 근로시간 52시간제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예외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그거 그대로 또 유지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동시장이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은 32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런 노동과 관련돼 있는 노동 법제들이 그대로 적용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외는 예외대로 다 만들어주고 노동시간은 노동시간대로 다 늘려놓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더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럼 그게 계약이라고 하는 거지 누가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근로기준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 52시간제에 있어서 촘촘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 변화의 필요성이 있었던 분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고 그 유연화는 맞는 방향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오히려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그 안에 더 촘촘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도 메꿔야 되고 변화돼야 할 법안들은 다른 것들이다. 오히려 지금 이런 유연화되는 방향성은 지금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섣부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건강보험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개혁 문제도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토론 주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보면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이다. 재정 파탄시켜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개혁, 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문턱이 낮아서 과잉 의료가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출 통제가 너무 지나쳐서 실제로 건강보험이 보장성이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걸 후퇴시키는 우려도 있다.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느 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은 그 의료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누리자. 그래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용과 성형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MRI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가서 찍었는데 이제는 쉽게 그 분야도 가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런 거 좋은 거 모르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을 다 비급여를 급여 체계로 전환해 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부담이 적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매년 2조에서 4조 정도 흑자를 보던 건강보험이 2018년부터 바로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4천억, 2천억, 6천억, 8천억 뭐 끝도 한도 없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이걸 누가 메꿉니까? 결국 이게 인상된 보험료가 다시 또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외국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여기 가서 혜택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쇼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보는 게 당연한 맞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의료보험,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필요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중증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받지를 못하게 되고 이런 기회가 박탈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게 맞다고 보죠. 재정 건전화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게 의료 사각지대 없이 공급하자. 저는 이 큰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의료계획의 방향성도 맞습니다.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혜택 받는 걸 줄이다 보면은 강력한 또 저항에 직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얼마나 연착륙시켜 나가느냐. 이게 좀 과제가 되겠죠. 예. 어쨌든 뭐 협상이라든지 그 중간에서 실제 이 의료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연구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더 들을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의료복지가 뛰어난 나라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이런 논리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보 재정만 좀 강화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이 OECD 평균이 80%인데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끌어올린다고 끌어올렸는데 65%밖에 안 나와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70%가 아직 되질 않아요. 그러면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뭔가 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재인 케어에서 했던 것처럼 보장성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의료 쇼핑이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MRI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찍어요. 그럼 거기에서 일부 누수되는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면서 좀 더 건전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 거지 한쪽 방향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버려버리면은 그러면 국민들의 의료복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돈 아껴가지고 그냥 돈을 묻어두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 아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의료보험 개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가 발생하니까 그거 줄이겠습니다라는 얘기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게 노인들 틀니라든가 임플란트 지원하는 거나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것 말고도 또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중증 환자 치료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때문에 소득 하위 50%의 경우에는 자기 총 1년 총소득의 10% 이상의 의료비가 지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해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더 늘려나가겠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MRI 초음파 많이 찍고 가가지고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막 찍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니까 그거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땐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좀 정하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정부 재정도 똑같잖아요. 재정 건전하라고 해서 확 줄여버리기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더 도와줄 건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만 지금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좀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뭐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중증 치료에 대한 그런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통령 발언 한번 읽어드리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낭비와 누수를 방지한다. 예. 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 두텁게 지원한다. 예. 그리고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요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했고 이 요체는 결국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중증 치료와 같은 고비용이 들어도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거고 필요 없는 부분에 누수되거나 빠져나가는 이런 불효불급한 돈들은 막겠다. 그래서 재정을 건전화시켰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방향성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네, 적립해 두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 얘기랑 똑같아요.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면 대기업들이 투자 많이 해서 일자리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논리로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인세 깎아주는 것 말고 일자리 늘어나거나 해외에 나갈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올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나 아니 마찬가지예요. 왜 증거가 없습니까? 법인세가 낮아지면 해외 투자가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고 그거는 학계에서조차 서로 간에 설왕설래가 있기도 하고요. 뭐 그것도 또한 얘기가 길어지는 거니까 뭐 저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더 얘기하긴 그렇고요. 제가 비유를 든 건 그거예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얘기하고 취약계층에 좀 더 의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하기로 하면 했지 않습니까?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첫 물꼬를 쳤으면 MRI하고 초음파만 얘기를 해버리거나 그거 깎아가지고 마치 문재인 케어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딱 해버리면은 그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이해되지 않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전 정부 지우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건강보험 개혁안 관련된 그 CG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 보면 초음파, MRI 등의 제한적인 급여화 그리고 외국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입 자격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크게 없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하고 그다음에 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재정 건전화만 지금 뭐 아니, 그래픽이 나오는 것처럼 재정 건전화 부분만 얘기를 제가 하고 대통령 있잖아요. 말씀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네. 방향성이 그러니까. 담겼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왜 같이 그걸 없다고 왜 방안을- 얘기를 합니까? 방안을 같이 내놔야지 방안을 내놨잖아요. 오해를 받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보장성을 더 강화해 줄지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보험 그 보장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내놔야 맞는 거죠. 그걸 예. 하겠죠 이제.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동시장 개혁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이 건강보험 개혁 문제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이 두 평론가께서 뭐 말씀하시는 걸로 합의점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좀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더 나은 대안이 좀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산안 협상 여야 내일로 협상 시한을 정했는데 협상안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합니다. 3일로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 윤심 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거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 감세, 국민 감세다. 마치 흥부전에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고 내일이 협상 시한인데 아직까지는 그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듯 보이고요. 특히나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두 원내대표의 입장차가 워낙에 좀 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내일까지인데 어떤 식으로 좀 입장차 좁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내일까지라고 돼 있고 또 저기 김진표 의장은 어떻게든 뭐 감액 아니든 뭐 수정 아니든 예, 그다음에 2년, 정부 원안이든 예. 뭐 상정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역대로 보더라도 임시회가 좀 연장되면서 연말에도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처리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중요한 건 법인세잖아요. 아직 제가 듣기로도 양측 간에 거의 이견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인하 이제 문제 놓고 이제 서로가 붙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게 다 양당의 부담이에요. 자, 감액안만 민주당이 올린다.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네 걸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표 예산 반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추경 세 이야기가 비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추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고 정부는 세에 추경 간다. 이건 사실 너무 기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뭐 2, 3% 포인트 내리고 1, 2%까지 이제 조정이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제와 어떤 이 재정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새 정부의 어쨌든 그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온 정부의 철학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게끔 하는 기회를 주고 총선에서 정도 이게 잘못 써 있으면 평가하는 게 맞지. 새 정부가 예산도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공약과 정책을 녹여서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다?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거의 발목 잡히고 더군다나 법인세 같은 이 세제 개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가로막겠다? 저는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까지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저는 합의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는 저는 양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이것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인세 이번에 이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버리는 바람에 더 협상이 꼬인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중재안이라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내놨지만 지금 25%를 22%로 낮춘다고 하잖아요. 법인세를. 근데 3% 정도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들이 얘기가 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년 시행 유예 요 정도 안까지는 갔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법인세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양보는 그러니까 없다라는 의미로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당하고 협상이 거기서 더 진척이 안 되거나 아예 원래 25%에서 22%로 깎아주는 것까지 지금 그냥 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아주 딱딱하게 협상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서로 간에 절충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지금 이제 양쪽 하나를 긴축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가 맞느냐 이게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또 법인세를 25%를 22%로 또 실제로 사실 기업들이 부담하는 건 훨씬 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게 내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1조 7천억 정도 혜택을 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한 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예요. 이런 기업이 법인세 22%로 낮춰준다고 해서 외국으로 투자할 거 한국에다가 투자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국내 국민들 일자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마 논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이 만들어냅니다. 대기업이 비율이 는다 하더라도 한 1년에 1% 늘까 말까예요.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과연 법인세 깎아준다고 이게 투자로 곧바로 이어져서 그래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논리적 성립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기업들 민원 들어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국민 경제를 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뜨겁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매출 2억에서 5억 사이에 중소기업들도 그런 법인세 깎아주자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얘기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차라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사하지 말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지금 경제정책 기조나 방향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세수를 현재 세수를 그냥 걷어들인다고 하면 오히려 아래를 더 두텁게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깎아주고 어려운 사람 더 지원해주자고 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국회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좀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실 감액 중심으로 수정안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감액 중심으로 수정안 민주당이 처리하고 나중에 뭐 추경하고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앞서 그건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똑같이 양쪽 다 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그냥 말대포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산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총선 전에 마지막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넣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아직 반영이 다 덜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싸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까지는 부디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표 의장과 안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진표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2년만 유예하자. 25%를 하되. 차라리 좀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표를 평가받아 보자는 거예요. 여야 떳떳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근데 그 안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그렇다면은 이 안을 내년 총선에 그러니까 후년 총선에서 그 법인세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심판을 받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정치권이 이 문제는 정말 이거는 그 국가 경제 차원에서 물어야지 정치 논리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전 드리겠습니다. 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